안녕하세요. 내노라 하는 전문의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환에 대해서 기본 상식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정보까지 쏙쏙 집어드리는 권소영 원장의 모든 클리닉.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요즘 이제 드디어 봄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봄철 이때부터 조심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 소개해드립니다. 중앙대학병원 감염내과 정진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봄철부터 감염병이 늘어난다. 뭐 여름에만 감염병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맞는 소리인가요? 봄철? 아, 네. 감염병은 뭐 1년 내내 생기는 병도 그렇죠. 있지만 네. 특히 계절에 따라 추울 때 많이 걸리는 거, 따뜻할 때 많이 걸리는 거 이런 감염병이 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감염병이 늘어나는 종류들이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 이제 따뜻해지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외출이 많아지면서 감염병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1년 내내 그 주로 생기는 시즌에 따른 감염병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면은 계속 다 생기기는 하는데 겨울에는 우리가 안 나가니까 그런 게 없다가 봄철부터 점점 이렇게 뭐 발병률이라든지 빈도가 늘어나게 되겠군요. 네. 그러면 오늘 이야기 나눠볼 거는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선생님? 네. 오늘은 이제 봄이 되면서 야외로 소풍도 많이 가고 등산도 많이 가게 되죠. 네. 이제 이럴 때 야외에서 풀밭, 나무 뭐 이런 데 풀숲에서 많이 노출이 되면서 걸릴 수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바이러스도 발견을 해서 우리나라 이름이 붙은 한탄 바이러스, 한탄강 주변에서 처음 바이러스를 발견했고, 그리고 서울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도 있는데, 이러한 이제 신증후군 출혈열, 옛날에는 유행성 출혈열 또는 뭐 한국형 출혈열 이런 말로 진단명을 붙였지만 최근에는 신증후군 출혈열로 진단이 돼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신증후군의 신은 뭐의 약자인가요? 새로운 뭔가요? 아니요. 콩팥의 신장, 콩팥, 신장. 신장의 네. 신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 이름에 증상이 다 나와 있어요. 신출혈열, 출혈열. 네, 출혈열. 그래서 신증후군 출혈열, 증후군이라는 건 어떤 딱 무슨 병이라고 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증상을 다 나타내는 질병을 이를 때 우리가 신드롬,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증후군, 신장이 나빠지면서 열나고 붓고 뭐 이제 여러 장기에 부전이 오는 모든 증상이 다 나타나면서 특히 출혈의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신증후군 출혈열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한탄 바이러스나 서울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걸까요, 선생님? 한탄 바이러스나 서울 바이러스 같이 신증후군 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은 주로 설치류, 쥐죠. 예전엔 등주쥐에서 발견을 처음 했는데 등주쥐 외에도 집쥐에도 서울 바이러스가 있고 지금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서 내는 것을 발견을 해서 지금은 이제 설치류에 이런 것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보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치류들은 이걸 가지고 있지만 뭐 다 죽는 게 아니라 살아있고 가지고 있다가 이 설치류들의 배설물 또는 체액, 죄송합니다. 설치류들이 설치고 다니고 배설물을 배설해서 그거를 인간이 흡입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풀밭 같은데 등주쥐나 이런 야생쥐들이 이제 소변, 대변 이런 분변을 배설을 하겠죠. 그러면 봄부터 이제 이 야외에서 해가 많이 나고 이제 이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면서 그 배설물들이 마르고 이것들이 이제 이렇게 공기 중에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기를 흡입하면서 사람이 야외 활동을 하다가 흡입이 되면서 이제 이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한 1년에? 1년에 아주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다고 뭐 없다고 말할 수도 없고 최근에는 조금씩 더 많이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질병관리청에 저희가 이 질환을
보고되는 명수를 보면 매년 한 400에서 500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다고 신고된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 아까 신증후군 출혈열 그 진단명에 그 증상들이 다 들어 있어서 신증후군의 증상이랑 그다음에 출혈이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주요 증상을 다시 한 번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이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의 특징이 혈관의 염증을 일으켜서 이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세혈관이나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 첫 번째는 붓습니다. 많이 붓죠. 네네. 붓는 증상이 생기는데 물론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 되면서 열이 나는 게 첫 번째 증상이고요. 그리고 붓기 시작을 하면서 그리고 소변량이 줄어들고 그리고 출혈성 경향, 피부의 점상 출혈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제 떼수건 같은 걸로 피부 막 박박 너무 많이 문지르면 빨갛게 네네, 점이 일어나면서. 생기는 것처럼 그런 전혀 마찰이 없었는데도 생기거나 눈 같은 데도 출혈이 돼서 이렇게 충혈이 되는 소견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이제 폐에 부종이 생기고 그래서 호흡곤란이 생기면서 혈압이 떨어지고 쇼크가 생기게 돼서 그때쯤 되면 이제 보통 병원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뭐 폐 부종, 뭐 쇼크 그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래도 치사율이 있는 질환이라는 건데 그러면 치사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과거에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 질환 중에 하나였고요. 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까지 치사율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치료가 많이 좋아졌죠. 의학이 많이 발전하면서 소변이 안 나와서 신부전으로 돌아가시지 않게 투석을 하면서 투석도 하고. 회복이 될 때까지 저희가 중환자실 치료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치사율이 현재는 5% 이하까지 감소시켰지만 실제로 5%는 굉장히 높은 치사율입니다. 아직도. 네. 이게 어쨌든 걸리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일 좀 위험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이 걸릴까요?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은 가장 대표적인 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그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어르신들이 보통 이제 농사도 짓지만 농사가 한가하면 산에도 가서 나물도 캐시고 뭐 이런 것도 많아서 그렇게 풀밭 뭐 이런 곳에 노출이 많은 산에 노출이 많은 직업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군인분들이 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무슨 재난이나 재해가 생기면 군인들이 다 제일 먼저 동원돼서 가죠, 정말. 그래서 야외 활동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실험실에 있는 쥐에 의해서도 발생된 바가 실험실에 보고돼 그렇게 있고요. 걔네들은 좀 깨끗한 쥐 아닌가요? 예, 근데 그래도 바이러스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 종사하는 이제 직업을 가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예방접종 대상을 되기도 합니다. 네. 예방 접종은 없지 않나요, 선생님? 있어요. 있어요? 한탄 바이러스. 그럼 바이러스 이것도 예방 접종이 있는 건가요? 예, 한탄 바이러스 예방 접종이 있고요. 근데 일반적인 병원에서 맞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방 접종은 어디 특수한 사람들만 맞는다고 이렇게 뭐 실험실에서 뭐 쥐 갖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일반적인 예방 수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야외 활동 시에 이 진드기의 노출이 제일 적게 되는 거죠. 근데 호흡기로 제일 많이 감염이 되긴 하지만 호흡기 외에도 감염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코로나나 인플루엔자 때 겪어봤지만 이 바이러스가 묻어 있는 제일 많이 묻는 데는 손이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코를 문지르고 그쵸. 입을 하고 그러면 공기 중에 걸 흡입하는 게 아니라 묻어 있는 걸 흡입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호흡기 감염이 제일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야외 활동 후에 오셨을 땐 옷을 다 갈아입고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야외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깥 활동 후에는 이제 손위생, 손 씻기, 집에 오면 손 씻고 또 이렇게 풀밭에 많이 접촉을 하셨을 때는 샤워도 하시고요. 그리고 풀밭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돗자리 이쁜 거 예. 깔고 피크닉을 그렇죠. 나가야겠네요. 그래서 그냥 바닥에 풀밭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이게 잔디 풀에 그냥 눕는 거 저희는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예. 환자분들 절대 그렇게 눕지 않고 앉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약간 그 성묘 가기 전에 아니면 벌초하고 그럴 때 이제 뭐 보통 이제 서울에서만 생활하고 야외 활동 안 하다가 이제 나가서 그렇게 갑자기 산과 들에 나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도 또 많이 생기고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쯔쯔가모시 성묘 후에 많이 가을철에 얘기할 때 이 신주근근 출혈열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 신주근근 출혈열은 5, 6월 봄에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예, 두 시즌 다 야외 활동이 많은 봄, 가을 제일 소풍 많이 가고 많이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그럼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질환을 다뤄볼 건데요. 이름이 되게 힘들어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네. 의사인 저도 이렇게 어려운 건데 이거는 어떤 병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약자로 SFTS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희도 어려워서요. 한국말로 말하다가 숨차서 예, SFTS라고 말을 하는데 아마 매스컴에서 많이 들으셨던 살인 진드기에 의해 살인 진드기. 예, 뭐 환자가 감염이 돼서 죽었다. 이런 뉴스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이슈로 많이 됐고요. 지금은 또 이제 꾸준히 매년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슈가 되진 않지만 뭐 첫 환자가 발생되면 보통 뉴스에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이게 이름도 힘들지만 이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를 찾았는데요. 바이러스의 이름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름이 병 이름에 바이러스 붙여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SFTS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까 신증후군 출혈열은 쥐, 네. 설치고 다니는 네. 쥐가 문제가 되고 얘는 지금 살인 진드기가 문제가 되는 거라는 네, 거죠. 얘는 보유물이 진드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신증후군 바이러스는 설치류에 있다가 배설물에 의해서 사람한테 감염될 수 있고요. 얘는 진드기를 감염을 시키는데 진드기는 뭐 감염이 돼도 잘 살아가고 그 감염된 진드기가 사람을 물었을 때 진드기의 침에 있는 타액에 있는 타액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진드기가 사람 피를 이제 흡혈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들어가게 예, 그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들어갑니다. 이제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을 물 때 말라리아균 그 원충을 가지고 있는 모기의 침에서 침을 통해 말라리아를 주면서 모기는 피를 뽑아가는 거죠. 그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의료진도 감염이 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칙적인 감염 경로는 이 감염된 진드기, 특히 이제 소참 진드기가 가장 많은데요. 진드기에 물려서 걸리는 거고요. 흔하진 않지만 두 번째 감염 경로로는 감염된 환자의 체액, 혈액을 통해서 사람이 노출이 됐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에게 감염된 환자의 체액을 통해 감염된 예가 있습니다. 환자가 입원해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다가 그 바늘에 찔려서 피에 노출됐던 의료진이 감염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SFTS 저도 이거 너무 생소해서 어려운데요. 환자가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우리가 앞에 신증후군 출혈열보다는 환자 발생 건수는 조금 더 적습니다. 그래서 뭐 매년 한 100건 내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2013년에 뭐 36건이 보고된 이후로 점점 늘어나서 2017년에는 270명 정도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비슷한 숫자로 매년 감염 환자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보고 건수가 늘어지는 건 사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병인지 몰라서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좀 파악이 되니까 그게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지금도 이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확진 검사를 내는데요. 확진 검사는 질병관리청으로 저희가 검체를 의뢰해야 거기서 PCR 많이 들어보셨죠? 코로나 때 그 PCR을 통해서 확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와서 그냥 각각 병원에서 뭐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거기서 검사를 해서 이게 SFTS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상급기관에 보내야 되는 거니까. 예, 좀 병원마다 이제 자체적으로 실험실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인 확진은 저희가 질병관리청에서 확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질환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요, 교수님? 네. 이 질환 역시 원인이 바이러스인데요.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열, 열나고 오한나고 몸살 있고 이게 똑같은 독감 바이러스나 코로나 때 초기에 걸렸을 때처럼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보통 잠복기가 물리고 나서 한 1에서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고열이 동반되다가 특징적인 소견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런 시즌, 봄철, 가을철에 환자가 와도 이거 신증후군 출혈 같은데 이거 SFTS 같은데 조금 의심할 수 있는 게 이 질환은 소화기 증상이 좀 나타납니다. 소화기 증상이요? 예, 네. 소화기 증상, 구역, 구토, 그리고 설사. 그래서 설사를 그러니까 장염인 줄 처음에 알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렇게 증상이 지나다가 이제 이 질환 역시 혈소판이 떨어지고 이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또 병이 진행하면서 특징적인 소견은 선망이나 두통, 뭐 그런 신경계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발작이라고 그러죠. 경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의식이 진행이 되면 의식이 떨어져서 응급실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뇌로 퍼져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저희 뇌 부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생겨서 그러는 건가요? 예, 보면 척수액 검사를 하면 척수액에도 염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전신에 다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치사율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건가요, 선생님? 네, 아직까지 치료약이 앞에 신증후군 출혈열도 그렇고요. 이 SFTS도 치료약제가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를 해서 환자가 회복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주는데요. 이러한 좋은 보존적 치료가 많이 중환자실 치료, 뭐 혈액투석 이런 게 많이 좋아졌어도 아직까지도 10에서 30%까지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현재 알고 있는 질환 중에는 굉장히 제일 치사율이 높은 질환 중에 그러네요. 하나입니다. 10에서 30%면은 진짜 엄청 높은데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니까 그냥 다국적 제약사에서 뭐 막 달려들어서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지만 아무래도 이거는 약간 한국이라든지 뭐 몇몇 나라에만 좀 국한되어 있는 건가요? 이렇게 치료제가 빨리빨리 왜 개발을 안 하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이 진드기 종류 중에 이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진드기가 있는 나라들이 주로 걸리는데요. 주로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같은 이 아시아 지역권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돌아다니다가 진드기에 물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진드기를 빼야 되나요? 아니면 진드기를 단체로 뭐 병원에 가야 되나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진드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요. 제 외래로 온 환자인데 오대산에 이제 가족이 캠핑을 간 거죠. 요즘 캠핑들 많이 캠핑 하시잖아요. 엄청 많이 해요. 네, 맞아요. 근데 오대산이나 이런 데도 이 소참 진드기가 많습니다. 근데 말씀드릴 건 이 진드기에 물렸다고 다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진드기에 물린 것과 진드기에 물려서 SFTS 병이 발생되는 건 다릅니다. 진드기 중에서도 이 SFTS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진드기에 물렸을 때 그럴 때 발병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진드기 중에 소참 진드기가 있고 소참 진드기 중에서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진드기가 얼마나 감염이 많이 됐을까? 이
이 문제를 질병관리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진드기를 다 채집을 해서 진드기 중에 바이러스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우리나라 진드기 이제 채집했던 진드기들을 전국의 진드기 중에 약 0.5% 정도가 이 그렇게 많지는 SFTS 않은 거군요. 예,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감염된 진드기에 물렸을 때 이 진드기가 되게 특징적인 게 굉장히 작습니다. 이제 눈으로 뭐 이렇게 점처럼 보일 정도로 작지만 보이기나 하는 사이즈인데요. 그게 흡혈을 사람을 물면 점점 커져가지고요. 거의 깨알만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눈에 깨는 보이잖아요. 네. 깨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거의 점은 잘 안 보이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실제로 진드기를 제가 본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진드기가 물려도 이게 뭔지 아니면 그냥 뭐가 점이 붙어 있는지 네. 흙에 그냥 붙어 있는지 네.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기 전에 진드기는 사실 보기가 어렵고요. 환자분들이 그렇게 이제 캠핑을 갔다가 가족 중에 엄마가 배에 뭐가 이렇게 까맣게 점이 생겼다고 그래서 보니까 그게 진드기가 배에 물고 있는 그러니까 뭐 씻으려고 하는데 네. 뭐가 어디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눈에 그만큼 이미 물어서 흡혈을 한 진드기였기 때문에 커진 진드기. 예, 커졌죠. 그래서 진드기를 빼서 통에 담아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사진을 찍고 빼서 버리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꼭 진드기를 가져와야 진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진드기를 가져오시면 저희가 질병관리청에 이 진드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검체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몇 명 보내봤는데 다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은 크게 걱정은 안 했는데 진드기를 못 찾거나 물린 자국을 찾았는데 아니면 진드기를 그냥 빼서 버리셨거나 그러셨더라도 보통 잠복기 동안에 증상이 발생하는지 잘 관찰하셨다가 증상이 없으면 괜찮으신 거고요. 그 사이에 열이 나거나 이상이 생기면 의료기관을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으면 진드기가 보면 이렇게 끽 그냥 눌러서 죽여거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선생님? 그거보다 커서 그렇게 띵 눌러서 그래요? 예, 그것도 있고요. 또 진드기를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을 물고 있는 그 입 있는 흡혈 부위를 남아있지 않게 제거해야 합니다. 그게 침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예, 남아 있으면 그러니까 몸통만 떼어내고 앞쪽은 붙어 있는 채로 예, 그러니까 잘려서 떼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 뾰족한 원래 집게, 포셉, 핀셋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가능한 붙어 있는 부위 앞쪽을 잡아서 천천히 잘리지 않게 균등한 힘을 가지고 제거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아마 여러분 이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진드기 제거법이 또 있습니다. 제거하는 동영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거를 해서 싹 빠지면 문제가 안 되고요. 잘려서 더 이상 못 빠지거나 이러면 응급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제거해 주시는 게 진드기가 좋겠습니다. 보니까 모기보다 더 나쁘네요. 모기는 그냥 물고 가잖아요. 네. 근데 얘는 거기 계속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고 가는 것도 있는데 있어요. 이제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먹다가 나가지 못하고 그냥 있는 경우는 뚱뚱해져서 배불러서 그냥 거기 그냥 있나 봐요. 그럴 퍼져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치료도 딱 치료 약제가 없다고 그러고 뭐 예방 접종 그런 것들도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인데 어떻게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네. 이 앞서 신증후군 출혈열 바이러스도 그렇고 SFTS 바이러스도 그렇고요. 다 야외 활동 후에 노출되고 나서 물리는 경우에 이제 걸릴 수가 있어서 야외 활동 시에 맨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사실 아주 여름 더울 때 야외 활동해도요. 자외선이나 이런 거 고려하면 얇은 긴 팔, 긴 바지 이런 거 착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 바지 같은 경우 이제 멋이 없어도 양말 속으로 넣고 등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저씨 패션이 좋군요. 네, 그리고 뭐 가을철 같은 때도 이제 뭐 성묘해서 하고 잔디 깎고 이런 거 하실 때에도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밭
이런 숲에 그냥 맨데 앉지 마시고 반드시 돗자리 같은 걸 방어를 하고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돗자리 같은 경우도 사용한 후에 그냥 접어서 집에 갖고 와서 그냥 놔뒀다가 가지 마시고 다시 집에 와서 펴서 잘 털고 햇볕에 잘 말려서 보관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야외 활동했던 옷은 갈아입고 세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풀밭 야외에서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이제 급한 경우 이제 저쪽 숲풀에 가서 볼일을 보시는 그쵸, 경우들이 그쵸, 있죠. 맞아요. 볼일을 보시면 어떡해요? 누구든 다 경험이 있으실 예. 거예요. 볼일을 보실 땐 다 벗죠. 그쵸, 예. 벗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풀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닿겠군요.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이나 이제 풀밭에서 용변을 보시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겠군요. 선생님, 식중독하면 보통 여름에 이렇게 뭐 김밥을 밖에 내놨다가 그게 이제 상해서 식중독에 걸린다. 그런데 봄철 식중독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이제 봄철에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야외 활동이 많아지고 일교차가 심해지죠. 네, 맞아요. 오늘도 아침에는 뭐 0도 1도 춥다가 낮에는 10도 이상으로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이제 더워질 때 음식의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름철은 다들 조심해요. 음식이 상할까봐. 근데 봄철에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 만들 때는 끓이고 뭐 팔팔 끓여서 다 문제가 없겠지 했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재료 중에 이제 어떤 경우 식중독은 세균에 의해서도 발생이 될 수 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만들어 놓은 독소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독소는 보통 단백질,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냉장 보관을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기조리된 음식을 잘못 보관했을 때, 이제 온도가 여행을 갔는데 이제 막 낮에 더워지는데 이렇게 더운 곳에서 그 한참 동안 보관했던 음식 같은 경우 잘못한 경우에는 거기에 독소에 의한 식중독이나 또 세균 감염이 되어 있을 때에는 세균이 확 증가되기 때문에 따뜻한 날씨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식중독이 의심이 된다. 그럴 때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식중독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구토, 설사 그런 게 제일 많죠. 그렇죠. 그리고 구토, 설사. 근데 생각보다 설사가 안 나고 구토만 많이 하고 복통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중독의 원인균이나 독소에 의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뭐 6시간 내 아니면 하루 지나서 이틀 지나서 이렇게 생기는 증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생기는 경우는요, 설사까지 못 가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설사까지 안 가고 보통 위에 있을 때 많이 증상이 나온다 생각하면 음식이 이미 통과하기 전에 그렇죠. 그때부터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설사보다 네. 구토를 더 많이 하고 배 아프고 이런 증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균을 이제 의사들은 응급실에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에 따라서도 원인균이 조금 다르고 먹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증상이 생겼는지에 따라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뭐가 더 많냐, 구토 뭐 이런 게 많고 실제 식중독 중에 열이 전혀 없는 것도 있고요. 식중독 중에 구토는 덜하지만 오히려 하루 지나서 열나고 설사를 많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식중독은 아시다시피 이제 먹은 음식물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이 가장 많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조리 환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풍 갈 때, 이제 나들이 갈 때 음식을 마련할 때 그 위생적인 환경, 잘 씻은 조리 기구, 이게 만들 때부터 만들 때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히 날 것과 익힌 음식은 조리하는
기구를 달리 쓰셔야 되고요. 막 그 주부분들이 막 도마를 막 종류별로 막 그렇죠. 고기 따로 생선 따로 뭐 야채 따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담아서 우리가 이제 야외 활동 나갈 때도 따뜻한 음식과 찬 음식을 같이 보관하지 마시고 분리해서 이제 찬 음식에 따뜻한 온도가 되면서 특히 이제 냉장하면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마요네즈나 뭐 이럴 때 균이 거기에서 많이 생기는 식중독들이 있는데 그걸 계속 냉장 온도로 유지를 못하고 이제 가지고 나갈 그렇죠. 때 나갈 때는 근데 따뜻한 음식하고 또 같이 있으면 또 온도가 온도가 확 올라가니까 더 식중독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포장한다 그러죠. 도시락 싸실 때도 뜨거운 음식, 찬 음식을 나누어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드시는 거죠. 너무 오래 보관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리고 야외 활동에 드시다가 남은 음식 그 아까운 거 싸가지고 오고 막 아깝지만 그 음식을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또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제가 미쳐버린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음식점에서 음식점 남으면 다 가지고 오시거든요. 제발 좀 버리라고. 그런데 이 식중독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 지금 말한 그런 질환 아니더라도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지금 어쨌든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우리가 감염병에 대해서 경각심은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교수님? 저는 일단 감염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생각이 돼요.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거. 그 중에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쓰는 건 예방접종인데요. 예방접종이 개발된 질병들, 뭐 독감, 코로나19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A형 간염, 뭐 이런 이제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예방접종을 다 마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예방접종이 없거나 오늘 말한 SFTS나 신증후군 출혈열 같은 이제 예방접종을 못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손위생, 손 씻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손위생을 포함한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도 있고요. 또 호흡기 개인 위생, 기침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키는 것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예방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코로나 초기에는 정말 저희가 교육을 많이 받고 어디 가든 손 세정제가 있고 마스크가 있고 뭐 악수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그때 교육을 많이 시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교육받은 걸 다 까먹은 것 같아요. 완전히 그 이전으로 다 돌아간 것 같고 뭐 대중교통을 사용할 때도 보면 이쪽에서 기침 콜록콜록 저쪽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마스크 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 그때처럼 너무 그렇게 스트릭트하지는 않지만 조금은 자기 개인 위생을 좀 철저하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혹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반복적인 교육이거든요. 주입식 교육. 저희가 반복.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도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지만 손위생, 호흡기 위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디든지 요즘은 손위생 제품 또는 뭐 물과 비누 이런 것에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분 너무 좋게 야외 활동을 떠났다가 자칫 건강만 망치고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돌아보고 몇 번이고 돌려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봄철 감염병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정진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